파지잉은 1964년 10월 1일 중국 장시성 주장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 나무와 폐목재를 구하러 자주 밖으로 나가야 했었습니다. 1979년 파지잉의 아버지는 수영을 하다 익사했고 같은 해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파지잉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는 그를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파지잉은 15살 때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그는 강도와 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감형되어 3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는 또다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1989년 다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1990년 그는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딸아이까지 얻게 되었죠. 1993년 파지잉은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롱지를 만날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롱지도 파지잉과 마찬가지로 주장시에서 태어났고 1974년 12월 25일 생인 그녀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석유 회사의 경비원이었고 어머니는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롱지는 남매들 중 가장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1989년 롱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롱지는 파지잉이 참석한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파지잉은 자신의 과거 범죄를 마치 로빈 후드처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파지잉은 오토바이로 롱지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롱지의 교사 월급은 300위안 밖에 되지 않았지만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 두 사람은 보통 한 달에 10,000위안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1996년 어느 시점에 파지잉은 사업 분쟁으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였고 파지잉은 급히 6,000위안을 가지고 롱지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고 함께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파지잉은 자신의 아내에게는 사업한다는 구실로 집을 떠났고 그렇게 그는 롱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데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결국 롱지는 콜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지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롱지에게 부유한 남성들을 유인하여 강탈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러한 계획을 난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롱지가 부유한 남성을 호텔방으로 유인한 후 파지잉이 남편 행세를 하며 난입한 뒤 그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죠. 파지잉은 한 곳에서 계속 범행을 이어가면 꼬리가 잡힐 것으로 판단해 여러 도시를 돌며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1996년 5월 난창으로 돌아와 1996년 6월 2일 저렴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7월 28일 롱지는 나이트클럽에서 에어컨 판매회사 직원을 유혹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언제나처럼 파지잉은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지잉은 그 남성의 돈과 손목시계를 갈취한 후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 남성이 집 주소를 알려주자 파지잉은 뜬금없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파지잉은 그 남성을 절단한 후 4개의 다른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파지잉은 그 남성의 집 열쇠를 가지고 롱지와 함께 그 남성이 제공한 주소로 향했습니다. 롱지와 파지잉이 살해한 남성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와 3살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파지잉은 그 여성에게 흉기를 겨누며 경고의 의미로 절단된 남편의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파지잉과 롱지는 그 집에서 14만 위안을 약탈했고 이른 아침이 되자 결국 파지잉은 그 남성의 아내와 딸까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파지잉과 롱지는 대담하게도 절단한 가방을 그대로 두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7월 31일 이웃들의 악취 신고로 일가족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살해되기 전 나이트클럽에 갔던 것을 확인해 나이트클럽 직원들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클럽 직원들은 그 남성이 최근 그만둔 여성 직원인 첸지아라는 여성과 함께 나갔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직원은 첸지아의 신분증도 건네주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추적하여 첸지아라는 여성을 찾았는데
그녀는 신분증을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롱지가 첸지아의 신분증으로 나이트클럽에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거주지는 실제 거주지로 작성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로 향했는데 이미 파지인과 롱지는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가면서 파지인과 롱지가 그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서를 통해 파지인이 계약한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8월 18일 경찰은 두 사람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두 사람은 지명수배범에 올랐습니다. 1997년 10월 파지인과 롱지는 저장성 원저우로 도주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훔치거나 위조한 신분증이 없었고 본인들의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원저우에 있는 동안 롱지는 개개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녀는 곧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그곳 나이트클럽에 고용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 10일 파지인과 롱지는 다음 타깃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22살의 양샤오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양샤오춘이 차고 있던 시계를 보고 그녀가 부자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롱지는 양샤오춘의 아파트를 알아냈고 롱지와 파지잉은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싶다며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후 파지잉과 롱지는 양샤오춘을 결박했고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샤오춘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양샤오춘에게 아는 부자가 있으면 당장 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떠올린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상사인 류수칭이었습니다. 결국 양샤오춘은 류수칭에게 전화를 걸어 배가 아프다며 당장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류수칭이 도착한 후 파지잉과 롱지는 양샤오춘과 마찬가지로 재빨리 결박했습니다. 파지잉은 두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남아 있었고 롱지가 은행에 가서 류수칭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롱지가 류수칭의 돈 25,750위안을 모두 인출한 뒤 파지잉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했다고 알렸습니다. 파지잉은 전화를 끊자마자 결국 양샤오춘과 류수칭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짐을 챙긴 후 버스에 올라 원저우를 탈출했습니다. 10월 12일 양샤오춘의 남자친구는 2일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문이 잠겨 있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양샤오춘과 류수칭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죠. 부검 결과 두 사람은 교살로 살해되었으며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지문은 파지잉의 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파지잉과 롱지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죠. 1998년 9월 두 사람은 장수성 창저우로 도망쳐 그곳에서 집을 빌렸습니다. 그들의 범행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롱지는 클럽에서 일자리를 얻은 후 카센터 사장인 류화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류화는 처음에 다른 사람과 달리 롱지와 함께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롱지의 계속되는 유혹에 류화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파지잉은 역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파지잉은 류화를 의자에 결박한 뒤 5,000위안과 그의 차 열쇠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화는 여전히 인질로 잡혀 있었고 파지잉은 류화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붙잡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류화의 아내는 파지잉의 요구에 따라 7만 위안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롱지가 그녀를 만나러 나갔고 류화의 아내는 롱지를 따라 롱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남편인 류화는 의자에 결박된 상태였죠. 류화의 아내는 결국 7만 위안을 건네주었고 류화와 마찬가지로 그녀마저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파지잉은 두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류화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해서 결국 살해하지 않고 파지잉과 롱지는 그들을 두고 그대로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으며 1999년 6월 21일 안우이성 허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가명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각 인근의 다른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어 또다시 두 사람은 그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7월 15일
인재화라는 남성은 롱지를 클럽에서 만났고 7월 22일 두 사람은 클럽에서 다시 만나 롱지는 자신의 거주지로 인재화를 유인했습니다. 롱지와 인재화가 도착하자 파지잉은 흉기로 위협하며 인재화를 결박했습니다. 인재화가 반항하며 돈을 주지 않자 파지잉은 자신이 연쇄살인범이라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재화는 파지잉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파지잉은 그를 믿게 만들기 위해 창문을 고쳐야 한다는 구실로 33세의 목수 루중밍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루중밍이 도착하자마자 파지잉은 그의 등을 20차례 찔렀고 그가 숨을 거두자 그의 머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파지잉은 루중밍의 머리를 보여주며 인재화에게 이제 믿겠냐고 말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목격한 인재화는 너무 겁에 질려 협조적으로 행동했고 파지잉의 지시에 따라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들고 파지잉은 인재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재화의 아내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파지잉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친척들을 통해 돈을 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빌리러 나갈 테니 파지잉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파지잉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인재화의 아내는 돈을 준비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경찰 부대가 인재화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저격수들은 아파트 건너편 건물에 배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파지잉에게 항복할 것을 재촉했지만 그러나 파지잉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파지잉이 어디서 총을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쉽게 급습하지 못했습니다. 대치가 진행되면서 파지잉은 경찰에게 음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식을 아파트 안으로 던졌고 파지잉은 경찰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전이 없자 결국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10분 동안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파지잉은 오른쪽 허벅지에 총을 맞았고 마침내 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 상황은 생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는데 롱지는 TV를 보지 않아 파지잉이 체포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롱지는 파지잉을 기다렸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롱지는 인재화를 살해한 후 또다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파지잉은 롱지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죠. 경찰은 계속해서 파지잉에게 거주지를 물었지만 파지잉의 답변은 모르겠어요였습니다. 또한 파지잉은 자신의 이름이 예웨이밍이라며 파지잉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7월 24일 파지잉은 경찰에게 롱지와 호텔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복을 입고 호텔에서 롱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파지잉이 롱지가 도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7월 27일 집주인이 신고할 때까지 경찰은 파지잉의 거주지를 알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경찰은 인재화와 루중밍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루중밍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경찰은 그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도구들을 토대로 그가 목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문을 통해 루중밍의 소식을 알렸고 9월 3일이 되어서야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화와 루중밍의 시신이 발견된 후 파지잉은 자신의 정체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파지잉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아내와 딸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롱지를 걱정했고 그녀가 체포되었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또한 롱지에 대한 정보를 그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파지잉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롱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전 자백을 철회하고 모든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정에서 대만의 사업가를 위한 청부업자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지잉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처형은 1999년 12월 28일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파지잉을 체포해 법정에 세웠지만 롱지는 여전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단 한 건의 목격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페이에서 우한으로 이어 충칭의 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이 나중에 도주하게 된다면 만나기로 했던 집이었습니다. 롱지는 2000년 1월 파지잉이 처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까지
그의 행방에 대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녀는 파지잉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집을 떠나 샤먼으로 도주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았고 언젠가부터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그녀는 셜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술집에서 바텐더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롱지는 그 술집에 크리스마스 홍보 사진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다음 해인 2017년 그녀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했고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롱지는 자동차를 팔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여러 고객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롱지는 한 쇼핑몰의 시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그 매장은 롱지의 남자친구 소유였습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롱지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CCTV에 찍히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국의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수배범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샤먼 경찰은 이 점원이 20년 전 롱지와 매우 닮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비교 분석 결과 롱지일 가능성이 97.33%로 나타났습니다. 11월 28일 경찰이 쇼핑몰에 들이닥쳐 근무 중이던 롱지를 체포했습니다. 롱지는 자신이 난징 출신의 홍해자오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롱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지는 계속해서 부인하며 자신도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고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롱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롱지라고 인정했습니다. 롱지가 체포된 후 그녀의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시 롱지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변호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으며 결코 롱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롱지는 샤먼에서 조사를 받은 후 12월 5일 난창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난창에서 조사를 받은 롱지는 파지인과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살해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재화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롱지의 재판은 난창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롱지는 자신이 파지잉에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롱지는 파지잉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임신하게 되었고 낙태와 임신을 반복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지잉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고 통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파지잉이 피해 여성들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성범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롱지는 이미 세상에 없는 파지잉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인재화의 부검 결과 그는 파지잉이 체포되고 다음 날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롱지와 파지잉이 오래전부터 끈끈한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21년 9월 9일 롱지는 인재화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롱지는 억울하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롱지는 항소했지만 2022년 8월 18일 고등법원은 이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마침내 롱지는 처형되었습니다.